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이번에 중간고사 진도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그죠? 이번 시간에 우리는 고려시대 때의 종교와 사상을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면서 시험 범위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불교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고려는 불교 국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부터가 굉장히 불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고려 태조가 죽으면서 남겼던 말 10가지가 있었는데 뭐였지? 후녀십조에서도 고려는 불교의 힘으로 일어난 나라니 불교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같은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고려는 그 시작에서부터 불교와 무척이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불교를 지원해주면서 불교를 높이 여겨서 숭상하는 정책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하냐면 숭불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고려는 숭불정책이 고려 태조 때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불교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서 상당히 크게 흥했던 시기, 그때가 바로 고려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연등회라든지 팔관회 같은 행사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대하게 치러지기도 했어요. 자, 연등회 팔관회는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불교 행사입니다. 연등회는 주로 요맘때 이제 봄에 하는 행사예요. 연꽃 모양의 등불을 들고 사람들이 밤에 행진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강물에 그것을 띄워서 흘러보내는 행사를 연등회라고 해요. 어두컴컴한 이 세상에 부처님의 말씀이 한 줄기 빛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여는 행사가 바로 연등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팔관회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8가지 계율을 하루 종일 지키는 행사인데요. 원래는 불교 행사였으나 이후에는 여기에 우리나라의 전통의 신앙들, 뭐 하늘의 신이라든지 산의 신, 강의 신 등등등에 대해서도 함께 제사를 지내는 종합 종교 행사로 발전했던 게 바로 팔관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뭐 크리스마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시대 때 온 국민이 다 같이 기뻐하며 축제를 즐겼던 성대한 행사, 여기 불교 행사, 그게 바로 연등회와 팔관회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고려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제에서도 무슨 과가 있었던 거예요? 승려를 대승으로 치르는, 그렇죠, 승과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이고, 국사라든지 왕사와 같은 제도도 있었습니다. 왕사라고 하는 것은 왕실의 스승을 뜻하는 말이고요. 국사라는 것은 국가의 스승을 뜻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스님들 가운데 덕이 높고 명망이 높은 분들을 나라의 스승, 왕실의 스승으로 삼아서 모시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국사, 왕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고려라는 나라는 불교적인 색채가 무척이나 강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불교적으로 옳은 일을 해서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 차례 나타나기도 하였어요. 예를 들자면 거란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대장경을 편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장경이라고 하는 게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네. 그렇죠. 모든 종류의 불교 경전들을 싹 다 모아서 백과사전식으로 편집하는 걸 가지고 대장경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서 사람들이 널리 볼 수 있도록 편집해내는 거, 만들어내는 거, 불교적으로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불교적으로 훌륭한 일을 해서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불교,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호국불교라고 하는데 이런 호국불교의 모습이 고려시대 때에도 나타났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거란족의 침입 때 만들었던 대장경은 처음 만든 대장경이라는 뜻에서 초조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몽골군이 침입해 왔을 때 불타서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몽골군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쳐 보고자 만들었는데 그 대장경을 찍어내기 위한 판의 수가 몇만이나 돼서 8만 장이나 돼서 우리는 그 대장경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8만 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수부체질을 하니까 나도 좀 덥네요. 잠깐만. 네. 네, 학생들이 보는 데서 보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나가서 볼 것 같습니다. 자, 한편
고려에서는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존재하였습니다. 자,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질 때 부처님의 말씀이 책으로 기록되어서 불교 경전의 형태로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그래서 중국에서 발전한 불교는 어떤 불교였냐면은 불교 경전을 읽고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종파가 발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우리는 그런 종파를 무엇이라고 했었나요? 교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교종이 중국에서 크게 유행하게 되고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중국에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선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가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종을 비판해요. 석가모니 부처가 책 읽고 공부해서 깨달음 얻은 거 아닌데 왜 책 읽고 공부하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가 그러하였듯이 스스로 참선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것을 강조하는 새로운 종파가 발전하였으니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선종이라고 한다라는 거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배운 기억 나시죠? 네, 안 나요? 안 나면 복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종의 경우에는 통일신라 시기에 들어와서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에는 교종과 선종 모두가 존재하였다라는 것이고 어느 쪽이 옳은가, 누가 불교의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같은 것들을 놓고 선종과 교종의 두 개의 종파가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교종은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선호하느냐? 적어도 책을 읽고 공부할 줄 아는 지적인 경제적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 선호하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고려 중기에는 이 문벌들이 지배했던 사회였는데 이 문벌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고 지적인 수준도 갖추고 있으며 혈연적인 특권을 바탕으로 고려 사회의 특권을 계속 이어간다라는 점에서 귀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문벌들의 경우에는 교종과 선종 가운데 어느 쪽을 선호하였다? 어느 쪽? 교종 쪽을 선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문벌들이 고려 사회를 지배하였던 고려 중기에는 이 교종 쪽의 영향력이 선종보다 좀 더 강력한 때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때 교종의 승려 가운데 의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백악국사 의천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의천이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선종과 교종의 대립을 극복해 보고자 해요. 사실 좋게 표현하자면 극복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교종에 의해서 선종을 철저하게 탄압하려는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천은 교종 쪽의 승려였어요.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 포섭하려는 시도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숙종 때 승려이고요. 화엄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중심으로 교종을 먼저 통합한 다음에 해동천태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서 선종까지 포섭하려 하였던 인물이 바로 의천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때 의천이 주장하였던 이때 의천이 내세웠던 주장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환겸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 경전을 가르치고 읽고 공부해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종 쪽의 수련 방식을 의미해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꿰뚫어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참선, 명상을 통해서 진리를 꿰뚫어 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선종 쪽의 수련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관 겸수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교종 쪽의 수행 방식과 선종 쪽의 수행 방식을 함께 하면 된다. 겸해서 수행하라 라는 뜻이 바로 교관 겸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왜 니네가 맞고 니네가 맞다 왜 싸우고 있냐? 깨달음 얻기 위해서는 책도 읽고 공부하고 참선도 해서 깨달음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냐? 그냥 두 개 같이 하면 되지 왜 대립해? 함께 해 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교관 겸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의천의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이 일부 통합이 됩니다만은 의천이 죽고 난 이후에는 다시 그것이 분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의천은 고려 문종의 아들이었어요. 왕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어떨까? 엄청나게 강해요. 이 사람은 고려의 권력자였어. 다시 말해서 의천에 의해서 이루어지려 하였던 선종과 교종의 통합은 진짜로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납득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통합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가 가진 강력한 정치적 권력을 바탕으로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선종을 교종에다가 억지로 통합시킨 형태에 불과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을 강제로 묶어주고 있었던 의천이 사망하게 되자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분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다 고려 후기로 가게 됩니다. 보통 고려 후기는 무신정변 이후부터를 고려 후기로 구분해서 보고 있어요. 자, 무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책 읽고 공부하는 교종을 선호했을까? 아니면 직관적인 깨달음을 얻는 선종을 선호했을까? 그렇죠. 무신들이기 때문에 선종 쪽을 조금 더 선호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무신직경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선종 종파의 영역이 더 강해지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선종 쪽에서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조복사 진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불교계에서 영향력이 강한 종파는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파예요. 그리고 그 종파가 바로 이 진울에서부터 비롯된 종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진울이 한 일은 무엇이냐? 첫 번째, 불교의 세속화를 비판합니다. 세속화란 무엇이냐? 타락하였다, 부패하였다라는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고려라는 나라는 그 처음에서부터 불교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적 후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에 의해서 불교 세력의 경우에는 권력과 경제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거냐? 원래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이 불교의 사원 세력들 스님들이 뭐의 맛을 본 거예요? 권력의 맛, 돈의 맛을 본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대토지를 소유하고요, 장사를 하고요, 사람들한테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가 받고요, 또는 군대 가기 싫어서 승려가 되거나 하는 이런 일들 같은 것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불교의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는 이러한 문제가 고려시대 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진울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속화 현상을 비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진울의 경우에는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져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해 보고자 하였어요. 그러면서 선교일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선종과 교종은 함께 해야 되는 하나임을 주장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의천과 달리 진울의 경우에는 왜 선종과 교종이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훌륭하게 설명을 해내요. 그의 주장이 바로 무엇이냐면 밑에 써있죠. 정해쌍수, 돈오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순서가 네, 정해쌍수, 돈오점수가 맞아요. 네, 정해선수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부분 설명할 때마다 기억나는 제자가 있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게 2000 몇 년이었지? 9년이었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이화여고라고 하는 학교에서 처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오정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여름방학 지나고 난 다음에 쌍꺼풀 수술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해쌍수라고 하고 수업을 할 때 다 같이 빵 터져가지고 애들이 막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 수업할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네, 아무튼 뭔 소리였느냐? 정해쌍수란 무엇이냐? 정, 선정입니다. 참선을 뜻하는 것이고요. 해, 지혜예요. 교종에서 말하는 경전을 공부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해쌍수란 아까 교관 겸수랑 마찬가지로 참선과 경전 공부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게 정해쌍수인 겁니다. 돈오점수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돈오, 한 번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점수, 꾸준한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뭔 소리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팽팽 놀다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아이고 드디어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래서 한참 놀다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려고 해. 공부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지?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렇지. 또? 원래 안 했어요. 그죠?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죠? 책상에 앉자마자 일어나고 싶고, 책을 펴자마자 덮고 싶고, 핸드폰 끄자마자 다시 켜고 싶고, 이런 끊임없는 욕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나요?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
공부를 안 하는 거 아예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옆에를 봤더니 얘는 책상에 착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집중을 잘하니? 혹은 걔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쟤처럼 해야지. 쟤가 일어나기 전까지 나도 일어나지 말고 책을 봐야지. 라는 같은 그 마음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아니면 말고요. 얘가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겁니다. 나의 고통이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하지만 하루아침에 욕심이 버려지던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까지 욕심 덩어리로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의 습관으로 남아있어. 그지? 따라서 하루아침에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욕망이, 욕심이, 고통이 다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욕심들을 버렸는가를 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수련했다라는 것을 가르친 게 바로 불교 경전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불교 경전을 꾸준히 공부함으로써 자신의 습관과 욕망을 버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가야 된다라는 소리가 정해쌍수 돈오 점수라는 주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 진울의 주장은 왜 교종과 선종이 함께 해야 됨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선종과 교종의 통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울의 경우에는 이 불교의 세속화의 비판, 선교 일치의 주장을 바탕으로 정해결사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듭니다. 우리 불교 세속화에 맞서서 불교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 불교의 본질에 매진할 수 있는 세속을 떠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주장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송광사라는 곳에 모여서 세상과의 거리를 두고 그 안에 모인 승려들이 함께 불교의 본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 공동체 운동을 펼쳤으니 그게 바로 정해결사였다라는 것이고 나중에 이름이 수선사결사라고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대충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정해쌍수 도노점수라는 말을 보면은 누구와 관련된 내용을 고르면 된다. 진울과 관련된 내용을 고르면 된다. 또는 교관겸수라는 표현을 보면은 누구와 관련된 설명을 고르면 된다. 의천과 관련된 설명을 고르면 된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어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네요. 됐나요? 네, 넘어갑시다. 자, 한편 불교의 세속화 현상은 교종 쪽에서도 마땅히 비판해야 할 만한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교종 쪽 승려였던 요세의 경우에도 불교의 세속화에 맞서서 백년사 결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참회, 반성하고 연불 수행을 할 것을, 불교 경전을 외우는 수행을 할 것을 강조하는 이러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신 집권기는 원나라가 침입해 오고 되고 이후에 원나라의 지배와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로 넘어가게 돼요. 그죠? 그리고 알다시피 원간섭기에는 친원파,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고려의 권력을 장악한 권문세족이라는 사람들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알다시피 이 권문세족이라는 사람들은 양심적인 세력들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그죠?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그렇게 얻은 권력을 멋대로 부려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권문세족이었어요. 그죠? 따라서 이 권문세족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더 큰 이익을 얻고자 불교 사원 세력들을 이용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불교의 세속화에 대한 개혁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권문세족들은 또다시 불교 사원 세력들에게 돈맛과 권력의 맛을 보게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오게 되면은 불교 사원 세력들은 또다시 막대한 토지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노비를 소유하고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를 일삼는 등 불교의 세속화 현상은 또다시 심각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권문세족들을 비판했었던 신진사대부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러한 불교의 세속화, 타락 현상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진사대부들에게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이 받아들였던 성리학을 바탕으로 불교를 맹렬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고려 말기에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불교를 비판했던 성리학자들, 신진사대부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세웠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학, 성리학을 숭상하지만 불교를 철저하게 억제하는 숭유 억불 정책이 시행되는 국가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시내에서 흔히 교회 성당 볼 수 있듯이 시내에서 절을 보는 거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런 어떤 조선 시대 때의 숭유 억불 정책으로 인해서 시내에 있는 절들 전부 다 철거가 되고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절들. 우리 지금 절 주로 어디 가면 볼 수 있니? 산속에 가면 볼 수 있죠. 그죠?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옷을 집어넣어도 되겠지, 그지? 이쯤 되면은, 그죠? 자, 다음으로 우리 유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종교가 불교였다라고 한다면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 이념, 정치에 활용되었던 사상은 유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요, 뭐 신라 때부터 유교는 국가 통치에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고려시대 때까지 이어졌다라고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과거라고 하는 시험 제도를 통해서 유교적 교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내가 관리가 되어서 출세하고 싶은 사람은 유교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유교와 유학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유교적 교양과 지식을 갖춘 훌륭한 인재를 뽑으려면 일단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자감이라든지 향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유교 교육을 실시하였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성종 때 고려왕 선종이 앞으로 우리의 나라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으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내봐라 라고 했을 때 최승로라는 사람이 시무 28조라고 하는 보고서를 올리는데 거기에는 유교를 바탕으로 둔 정치를 실행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바탕으로 성종 때부터 유교적 통치 체제를 갖추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그래서 고려 초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점차 유교, 유학이 발달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려 중기쯤 가게 되면은 최충처럼 유명한 유교적, 유학적 능력이 뛰어난 이러한 학자들이 고려에서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최충은요, 사람들이 해동공자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자, 아까 해동, 천태종도 나왔는데 해동은 무슨 말일까? 해동. 을 돌려서 얼은 걸 녹이는 걸 해동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여기서 해동은 그 해동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해동 성국도 배웠지, 그지? 옛날 사람들은 세계의 중심이 어디인 줄 알고 있었어요? 중국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중국을 기준으로 바다 건너 동쪽이 해동입니다. 중국의 바다 건너 동쪽에는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해동이라는 함은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해동공자라고 하면 뭔 뜻이냐면은 우리나라의 공자라는 정도의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충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공자다라는 말이 들을 정도로 유학적인 지식과 소양이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학자들이 고려시대 때 여러 나왔다라는 것이고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유교적 지식을 또 가르치기 위해서 개인 학교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최충의 경우에는 구제학당 또는 문헌공도라고 불리는 학교를 세워서 여기에서 인재들을 교육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많은 개인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유교 교육은 더욱더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이번 시간에 많이 나왔는데 다들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모습들을 보여서 어떡하지? 안타깝네요. 자, 그러다 무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유교적 교양과 지식을 바탕으로 고려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수많은 문관들이 학살당했어요. 그죠? 또 무관들 공부할까 안 할까?
딱히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무신직권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유학의 발전은 잠시 가라앉습니다. 침체됩니다. 자, 그러다가 원간섭기로 가게 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죠? 중국에서부터 원나라로부터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을 배워가지고 와서 고려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개혁의 사상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재현 같은 사람이 원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배워서 신진 사대부들에게 가르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색 정몽주, 정도전 같은 이런 신진 사대부들이 성리학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고려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 신진 사대부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려 말기로 가게 되면서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유학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역사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전기에 편찬된 역사서로는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뭐 그 이전에도 역사서가 만들어졌다라는 기록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역사책은 바로 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역사관에 의해서 편찬되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러한 사관을 바탕으로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하였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사람들에게 보게 만들려는 의도는 효라든지 춤과 같이 유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덕목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쓰여진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유교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거죠. 곰이 사람이 되어서 결혼해서 새로운 자식을 낳아서 왕이 되었다라든가, 그죠? 아니면 아래서 사람이 태어났다던가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죠? 어떻게 곰이 사람이 되고 아래서 사람이 태어나겠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전설이나 설화 같은 것들은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합리주의 사관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고요. 삼국사기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대놓고 표현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내용을 파악해 보면은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신라 중심의 역사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신라 계승 의식이 반영된 역사책이 바로 삼국사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아닌가? 그죠? 근데 왜 신라 역사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을까? 김부식이 경주 김씨. 맞아요. 김부식은 경주 김씨예요. 이 사람은 옛날에 신라 왕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의도가 들어간 것이 아닐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문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야? 묘청 같은 사람이 서경천도 운동했을 때도 반대했던 사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 보면은 교과서에 보면은 기전체로 편찬되어 있다라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기전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중국의 한나라 때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 사실을 본기 세 가지, 열전, 연표라고 하는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역사를 정리했어요. 그 편집 방식을 가지고 기전체라고 하고 삼국사기는 그러한 편집 방식으로 만들어진 책이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러다 고려 후기로 가게 되면서 몽골족의 침입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결국 고려는 원나라의 지배와 간섭을 받게 되는 원간섭기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이육사라든지 한용운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사람들 배우나요? 네. 배우죠, 그죠? 이 사람들 전부 다 민족 의식을 반영한 문학 작품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어, 그지?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였나요? 일제 강점기였어, 그지? 언제 민족 의식이 강해지느냐? 다른 민족의 침략이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민족 의식을 강조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고려시대 때에도 몽골족의 침입과 간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달라, 우리는 그들의 지배를 받아들여서는 안 돼, 독립해야 돼 같은 이렇던 민족적 자주의식이 강조되는 역사서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고구려를 세운 시조인 동명왕 주명에 대한 업적을 칭송하는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나라야? 고구려 계승한 나라야. 고구려 어떤 나라야? 이렇게 위대한 나라였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역사책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른 역사책이 있습니다. 바로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이 되겠어요. 이것은 1년이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책이고요. 고조선에서부터 후삼국 시대까지 역사를 정리한 역사책인데요.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서 불교의 역사라든지 전설이나 설화 같은 것들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였어요. 다시 말해서 삼국사기는 에이 어떻게 곰이 사람이 돼? 라고 하는 거 안 적었어요. 그죠? 하지만 삼국유사에는 적었다 안 적었다? 적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시조를 단군으로 보고 있는 최초의 역사서가 바로 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역사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민족은 시조부터 중국, 몽골과 달랐어. 따라서 그들의 지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라고 하는 민족 의식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승유라는 사람은 제왕운기라는 역사책을 썼어요. 2권짜리인데요. 상권은 중국사, 하권은 단군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중국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 중국과 우리가 대등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승유의 제왕운기에서도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민족적 자주의식이 강조된 역사책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재밌는 건 제왕운기에 기록된 단군 이야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 이야기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높은 산에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이야기는 무수히 많은 버전들이 있습니다. 이련의 삼국유사는 그 가운데 하나를 채로 발췌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이야기에도 무수히 많은 버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넘어갑시다. 자, 그러다 고려 말로 오게 되면서 성리학이 들어오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성리학적인 유교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들을 재해석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도록 합시다. 도교 볼게요. 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때에도 도교를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주로 귀족이나 왕실을 중심으로 믿었고요. 이 사람들은 안락한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신선술, 신선이 부린다는 도술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같은 것들을 추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려시대 때에는 왕실에서도 도관, 그러니까 도교 사원을 세워서 초제라고 하는 신들에게 지내는 제사를 열어서 국왕이 오래 살기를 비는 이러한 국가적인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만은 불교에 비해서 도교의 영역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았고요. 도교라는 종교 자체가 뚜렷한 어떤 이론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종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단, 종교 단체가 만들어진다든지 같은 이러한 발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편 풍수지리설의 경우에는 신라 말에 이어서 고려시대 때 내내 널리 유행을 하였던 이론이었어요. 특히 사람이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무덤을 만들어야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벌어지고 복을 얻을 수 있고 화를 입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도참사상 같은 것과 이 풍수지리설이 결합이 되면서 명당을 찾고자 하는 이 모습들이 널리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이 풍수지리설로
지리적으로 명당이라는 설인 이 서경길지설이 고려시대 때 널리 유행하게 되면서 북진정책이라든지 요청의 서경천도 운동 같은 것들의 풍수지리설이 이용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오늘날 서울에 해당하는 양주가 고려시대 때 남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서울로 지정이 되는 데에도 이러한 풍수지리설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넘어갈게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고려시대 때에는 비교적 개방적인 대외 정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외국의 문화와 기술들을 받아들였어요. 여기에서 비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과의 비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은 유교 성리학 국가였어요. 그래서 유교 성리학에 들어있는 중하와 오랑캐로 나누어 보는 세계관인 화이관이 강하게 작용되는 시대가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명나라 같은 한족 국가 중하의 나라로부터는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외 다른 민족들은 오랑캐라고 여겨서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는 소극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고려시대 때는 그러한 구분 없이 나라에 필요한 거 도움이 되는 것들은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던 송나라로부터 불교 경전이라든지 차 문화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기도 하였고요. 송나라의 음악인 대성악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때의 궁궐 안에서 하던 음악인 궁중음악인 아악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의성어 아니에요. 아악은. 네. 뭔지는 나도 잘 몰라요. 네, 그리고 거란으로부터 대장경을 받아들여서 고려시대 때 대장경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고려 후기에는 원간섭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나라하고의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로부터 임재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받아들여서 참선 중심의 수료를 하기도 하였고요. 원나라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건축물이나 불탑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자, 우리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 답사 다녀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거기 가자마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게 될 겁니다. 가장 큰 석탑이 하나 서 있는데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 적 있나요? 네. 예, 있으면 다행이고요. 자, 우리나라의 석탑, 불교 석탑은 대부분 몇 층짜리지? 5층이나 3층 정도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석탑은 홀수로 지어집니다. 우리나라에는 짝수로 지어진 석탑은 딱 2개 있어요. 이 경청사지 10층 석탑과 탑골공원, 3.1운동이 일어난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 딱 2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0이라는 숫자는 원나라 몽골 제국의 불교에서 신성하게 여기던 숫자였거든. 그리고 이 사람들은 10층짜리 석탑을 만들 때 굉장히 화려하게 꾸몄거든요. 그래서 원나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고려 말 조선 초에 만들어진 석탑들의 경우에는 10층짜리인데다가 굉장히 화려한 조각들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면 아마 요거 보게 되실 거예요. 아,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구나 라는 것 정도 알아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고려 후기에는 지배층들이 편안하게 살고 죽어서 천국에 극락에 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불교 그림, 불화가 많이 제작이 되었고요. 이런 불화의 경우에는 원나라의 지배층에도 큰 인기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고려의 문화까지 쭉 이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사 배운 책 40몇 쪽이지? 8쪽인가요? 네, 46쪽 같이 한번 보면서 빈칸 채우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가끔 가다가 옛날에 찍은 영상들 보면은 한참 이맘때 에어컨 틀기 전 하지만 더울 때 영상들 보다 보면은 갑자기 비명 소리가 꽥 하고 들려요. 이런 거 그대로 녹음이 돼. 그래가지고 갑자기 옛날 영상 보다가 갑자기 비명 소리 들려오는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자, 봅시다. 의천의 경우에는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다음에 해동 천태종이라고 하는 것을 창시해서 교관 겸수를 주장하면서 선종까지도 통합
포섭하려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보조국수사 진울의 경우에는 정해결사, 수선사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왜 교종과 선종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여서 그의 주장 정해, 쌍수, 돈오, 점수였죠. 그죠? 정해, 쌍수, 돈오, 점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고려 중기로 가게 되면서 해동공자라고 불렸던 최충 같은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개인 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했죠. 최충이 세웠던 그의 개인 학교 이름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구제학당이었어요. 그죠? 다른 말로는 문헌공도라고도 한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김부식이 만든 삼국사기는 어떠한 역사관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만들어졌다. 유교적인 덕목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말이 안 되는 전설이나 신화는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하였습니다. 자, 고려시대 때는 풍수지리설이 널리 유행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서울에 해당하는 양주가 남쪽의 수도인 남경으로 승격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했고요. 자, 활발한 문물 교류를 바탕으로 송나라의 음악인 대성악이 고려의 궁중 음악인 아악으로 발전하였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웃는 얼굴로 시험 이후에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